안녕하세요. 올림픽 이펙트 한국 건축가 디자인 8090 전시를 기획한 이현주, 정다영 학예연구사입니다. 이번 전시는 제목에서 유추하실 수 있듯이 한국의 건축가 디자인이 80년대와 90년대 사이 올림픽이라는 커다란 사건을 계기로 시각문화, 물질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인공물들이 발전하는 다양한 풍경들을 함께 조망하고자 하는 전시입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올림픽의 여파, 올림픽 이펙트를 키워드로 하여 한국의 건축과 디자인계의 다양한 창작자들, 주체들이 어떤 식으로 그 인공물들과 시각문화, 물질문화의 결과물들을 계획하고 또 창작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되고 확산되었는지를 함께 조망하고자 하는 전시인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시대를 증거하는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와 작품들, 그리고 이번 전시의 주제를 새롭게 재해석해서 창작한 작가들의 신작이 함께 선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같이 전시장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전시를 감상하기에 앞서 이곳 중앙홀은 진달래 박우혁 작가의 마스터 플랜, 화합과 전진이라는 작품 제목을 가진 작업으로 공간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올림픽을 전후로 8, 90년대의 어떤 시대의 상황과 또 이 올림픽이라는 어떤 사건을 조금 더 공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작업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과 벽면에 이렇게 그려진 선과 또 양쪽 벽면과 뒤편에 보이시는 12개 채널의 영상, 그리고 사운드 작업이 어우러지면서 이 공간을 새로운 어떤 시대로 움직이는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선과 선이 만나서 공간을 구획하고 어떤 규칙과 규율 속에서 스포츠 경기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징적인 것들은 저희가 전시 안에서 보여드리는 건축과 디자인이 어떤 사회적인 규범과 규율 속에서 또 어떤 그리드 시스템과 같은 조형적인 어떤 언어의 규칙 속에서 창작되고 만들어진다는 것과 또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건축과 디자인의 시각적이고 구조적인 질서를 또 다른 순수 창작 예술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언어를 가진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진달래 박우혁 작가가 구현한 이 공간은 올림픽이라는 모티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또 건축과 디자인이 구축되는 창작의 토대를 연상할 수 있도록 재현된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시장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관람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제1부 올림픽 이펙트라고 해서 저희 전시의 어떤 도입과 시작을 알리는 섹션입니다. 올림픽 이펙트는 우리에게 익숙한 올림픽의 이미지, 예를 들면 호돌이와 여러 가지 어떤 경기장의 포스터와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장면들 뿐만 아니라 계획과 잔상이라는 관점에서 그 올림픽의 어떤 유산들이 어떻게 설계되고 고안되었는지 그 과정과 그리고 그것이 남긴 어떤 여파와 흔적들을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형은 가장 올림픽의 상징적인 건물이라 할 수 있는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한 서울 올림픽 주 경기장 모형입니다. 기흥성 모형 제작사가 설계를 했고요. 보시는 이 잠실 주 경기장, 서울 올림픽 주 경기장 모형이 어떤 건축적인 올림픽의 가장 대표적인 유산이라면 지금 이제 모서리에 보이시는 그 다다익선 작품은 지금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천관에 있는 작품이면서도 당대 어떤 올림픽 유산의 대표적인 예술 작품으로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다다익선 아카이브와 관련 모형 자료들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작품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에서는 올림픽의 개폐회식을 진행했던 미술감독 이만익 작가님의 아카이브를 최초로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이만익 작가는 1987년 여름부터 88년 9월 17일에 올림픽 개막식을 열기까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올림픽 개폐회식을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들과 기록물을 생산하고 또 남겼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여러 이미지들은 이 당시에 이 올림픽 개폐식을 기획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남겼던 스케치와 또 의상 디자인, 이 공간에 대한 색채 계획,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들이 함께 남아 있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올림픽이라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하나의 인상으로 이미지로 남았던 행사를 조금 더 그 당시에 이를 준비했던 주체들의 그리고 어떻게 이걸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조금 더 유추할 수 있는 자료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함께 보여지고 있는 판화 작업은 이만익 작가가 이 개폐회식을 마치고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당시에 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전광판에 상영됐던 이미지들을 다시 판화로 제작하여 만든 작업들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5점을 골라서 이번 전시회는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작업들은 이만익 화백의 기존 작업들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한국적인 미감과 또 설화를 주제로 어떤 한국성을 탐구했던 작가의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작품은 게리 허스트윗이라는 미국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이자 필름 감독인 작가의 올림픽 시티라는 사진 다큐멘터리 시리즈인데요. 작가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2년 동안 올림픽을 개최했던 여러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올림픽 당시에 생산됐던 여러 도시의 유산들 그리고 시각물들이 현재 어떤 도시에서 사람들의 일상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고 또 잔존하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특히 2015년에 게리 허스트윗은 서울을 방문하여 이 당시에 저희가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에 남아있는 여러 올림픽 유산들을 촬영하고 이를 또 작업으로 제작을 했었는데요. 작가는 지금까지 기록한 약 20개의 도시들 중에서 서울이라는 도시에 남아있는 올림픽 유산이 가장 현재의 도시에 잘 통합이 되어 있고 사람들의 일상에 녹아 있는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부 전시의 도입부였던 올림픽 이펙트를 지나서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제2부 디자이너 조직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공간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올림픽 전후로 물적 토대가 완성되었고 산업화의 어떤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 디자이너의 어떤 작업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그들의 인터뷰와 아카이브로 살펴보는 공간입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어떤 이 2부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작업으로는 이번 전시에 신작으로 참여한 선우은 작가의 작품들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선우은 작가는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듈라이즈드라는 작업과 그리고 이제 왼쪽 편에 보시는 그 서울 스크롤이라는 작업 그리고 이제 저쪽 반대편에 있는 캐릭터라이즈드라는 다양한 작업들을 이번 전시에 출품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여기에 있는 서울 스크롤이라는 작업은 80년대, 90년대 어떤 타임라인에 따라서 서울을 이제 특히나 이제 올림픽 전후의 서울을 모듈화된 시기로 보고 그 시기를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사건과 사물 그리고 저희가 전시에 소개하는 대상들을 이러한 웹툰 형식의 애니메이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스크롤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그 올림픽 전후에 있었던 사건, 사물 그리고 어떤 그러한 것들을 수행했던 작업의 주체들을 한번 이렇게 시각적으로 차분히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시고 이 2부 섹션에 있는 인터뷰와 관련된 아카이브 자료를 참고로 하시면 훨씬 더 흥미로운 관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디자이너의 어떤 인터뷰 코너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뒤편에 보시는 인터뷰는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 당시 활동했던 건축가들과 디자이너들이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본인들이 속해 있던 조직에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과 건축에 대한 실천들을 구현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영상입니다. 특히 이 뒤에 보이시는 이제 건축가 디자이너들은 저희 전시를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과 또 아카이브를 함께 대여해 주시기도 하고 이를 함께 전시에서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개인 저자로서의 디자이너나 건축가가 아니라 조직에 속한 상태로 그 안에서의 어떤 물적 토대와 또
그 조직의 구조,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면서 당시 디자인과 건축계에 조금 변화를 이끌었던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는 조금 더 현재 어떤 사회의 토대를 만들어낸 그 과정과 그 주체들의 이야기를 내밀하게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디자이너의 사물함 공간에는 시각 디자인, 그리고 공업 디자인, 건축 분야의 다양한 어떤 자료들과 또 이 당시에 창작물들을 제작했던 그 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아카이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하셔서 이런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디자이너의 사물함 중 첫 번째 섹션인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는 우선 앞서 인터뷰에서 잠시 언급됐던 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방송계의 여러 기술의 발달과 또 특히 그래픽 디자인의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의 발전 과정을 조금 살필 수 있는 자료들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편에는 80년대, 90년대의 국가와 또 기업의 어떤 성장을 통해서 이 당시에 어떤 기업 이미지를 다시 재구축하고 또 기업을 경영하고 어떤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구체화된 여러 이미지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 기업 아이덴티티 매뉴얼들이 많이 개발이 됐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여러 자료들은 현재 뭐 유지하고 있거나 혹은 변화됐던 여러 기업의 그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보실 수도 있고, 또 디자이너들이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고 또 유지하고 관리하고자 했던 그 프로세스를 함께 살펴보실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저희가 이번 전시에 함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출판되었던 세미 깊은 물이라든지 보고서 그리고 꾸밈지와 같은 여러 자료들은 이 당대의 기업과 국가의 어떤 그 디자인 활동과 더불어서 또 출판계의 여러 움직임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저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디자이너의 사물함은 건축 분야의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어떤 건축계가 작가 중심의 아틀리에 건축계로 어떤 건축의 문화 현장을 이끌었다면 80년대에는 어떤 올림픽 이후에 문화적인 어떤 기반을 어떤 토대로 하여 조직화된 시스템으로서의 설계사무소가 활약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정린건축, 원더시 건축과 같은 이제 그러한 사무소에서 조직화된 이제 프로세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디자인 과정을 굉장히 체계화하는 일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칸에는 이제 그러한 어떤 디자인 프로세스의 과정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시스템화된 설계 작업을 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어떤 고민과 생각들을 대여 자료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조직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당시 이제 그 어떤 설계 현장에서는 뭐 건축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어떤 디자인 분야가 그 손에서 이제 CAD라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던 시기였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했었던 건축 분야에서는 정린 건축이 CAD를 어떻게 초기에 고안을 했는지, 그리고 도입을 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조형적인 어떤 타당성을 획득했는지를 지금 보시는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또 다음 캐비넷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에) 디자이너와 디자인 분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또 기업 내에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디자인 부서나 그 디자인의 역할이 확장되면서 산업 디자인계에 특히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자료들은 당시에 전문 디자인 회사들, 특히 디자인 컨설턴트를 했었던 212 디자인의 어떤 그 디자인 프로세스를 볼 수 있는 자료들이나, 당시에 이런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용되었던 프레젠테이션 도구들, 또 이 당시 디자인 개발 과정을 저희가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스케치라든지 또 사진 자료들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업의 사보라든지 그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특히 93년에 어떤 디자인 경영, 디자인 혁신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만들었던 여러 그 자료들이라든지 디자이너를 육성하기 위한 여러 또 자료들이 함께 놓여 있어서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게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에도 현대나 기아 자동차와 같은 그 기업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에 이제 생산되었던 그 자동차 디자인의 어떤 모습들과 또 청사진을 함께 보면서 당시에 조금 지금과는 다른 어떤 그 산업 디자인계의 미감 혹은 그 당시의 결과물들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공간은 2부 섹션의 어떤 마지막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실이라고 명명한 공간입니다. 디자인 개발실에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어떤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이제 구체적인 대상들을 조금 더 개발하고 그다음에 계획했는지에 대해서 주거를 사례로 저희가 좀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여기 보이시는 그 목동지구 도시설계 종합계획도가 있는데요. 목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대단히 주택지고요. 그 주택구역이 도시설계라는 당대에 고도화된 어떤 설계 방법론으로 계획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지금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 그다음에 건축 인면, 환경 디자인, 그 안에 놓이는 어떤 가전 사물까지 총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다양한 스케일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했는데요. 특히 서울기록원이 소장한 목동 기록 콜렉션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보여주고자 하는 바를 풍부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에 보실 작업은 목동 신시가지를 위한 환경 디자인 통합 계획안의 어떤 프레젠테이션 보드들인데요. 당시에 이런 디자인 과정과 또 이런 시안들을 보여드리는 여러 그 프로세스와 이 작업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자료들로 저희가 지금 전시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포스터 컬러나 이런 손으로 직접 그린 당시의 그 환경 디자인 조형물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과는 굉장히 조금 다른, 지금은 찾기 어려운 그 시각 구현의 기법이라든지 또 굉장히 독특한 시선에서 바라보는 이 아이소메트릭 기법이 당시에만 존재했던 굉장히 독특한 그 환경 어떤 조형물들을 구현하고 있는 이미지로 이번 전시에서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뒤편에는 이제 80년대에 개발되었던 삼성전자의 그 가전 제품들이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앞에 보시는 이코노빅 TV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초반에 생산이 됐었고 당시에 굉장히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어떤 국민 TV로 활약을 했던 상품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 함께 저희 보이시는 이 백남준의 다다익선 전시를 알리는 카탈로그에도 이러한 TV와 또 이 TV를 후원해줬던 삼성의 로고가 함께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런 물적 토대를 통해서 또 새로운 예술을 창작할 수 있었던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모습과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로 함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또 이 뒤편에 보시는 이제 가전들은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 환경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생활 문화를 이제 만들어갔던 당시의 그 한국형 가전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기에 굉장히 투박한 이런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어떤 식생활, 뭐 국이나 탕, 찌개를 끓이기에 적합하다는 어떤 광고 메시지를 통해서 굉장히 판매를 잘 이루어졌었던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 또 바로바로 물걸레 청소기와 같이 이제 한국의 어떤 주거 문화를 이제 적용한 이런 한국형 가전들이 당시 새로운 어떤 유형의 그 제품들의 탄생을 알리는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서 계시는 삼보 시선과 인면에서는 그 올림픽이 야기한 어떤 물적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난 건축물과 도시 일대를 조망합니다. 특히 이제 이 일대는 그 사진작가 최용준의 도시 풍경 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이러한 커다란 이제 가벽과 같은 공간 디자인 속에서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자 했었던 4가지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 4가지 프로그램은 주거, 그리고 네트워크, 문화시설, 오피스와 같이 올림픽이 야기한 어떤 새로운 유형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였었는데요. 보시는 그 커다란 사진 뒷면에는 그 해당 프로그램을 고안했던 디자이너와 건축가의 어떤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섹션에서는 올림픽 가시권 혹은 성화봉송로라고 불리었던 당대의 어떤 이벤트를 추적하고자 하는 것도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러한 공간들이 굉장히 일상화되었고 그 일상화된 공간이 도시 서울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풍부한 시각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흑백 사진 작업은 구본창 작가의 긴 오후의 미행이라는 시리즈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작가가 80년대 중반 독일 유학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왔을 때의 어떤 굉장히 변모한 낯선 서울 풍경을 담은 사진 연작인데요.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개발하거나 또 굉장히 낡은 도시의 일부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부수고 또 세워지는 여러 도시의 풍경들을 이제 가리기 위한 굉장히 많은 임시적인 가벽들이 세워졌던 풍경을 작가는 조금 낯설게 보는 시선으로 이렇게 사진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가벽 뒤에서는 무언가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일시적이고 굉장히 부서질 것 같은 이런 가벽들은 이 시대를 표상하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인면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3부 전시장의 중앙에 도열된 이 3D 프린팅 모형은 최종원, 김종범 작가 듀오의 디오라마 서울입니다. 서울과학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 디자이너 그룹은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 남겨진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건축 그리고 도시의 여러 요소들을 다시 3D 아카이빙하여 이렇게 모형으로 구현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저희 전시에서는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졌던 공공시설물과 도심의 다리, 교각, 건축물 그리고 이러한 인공 건축물들이 바꾸어 놓은 도시의 인상을 다시 전시장으로 소환합니다. 특히 여기 보시는 버스 정류장 모형은 87년에 덕수궁 앞에 설치되었던 서울 시내버스 안내판 그 모형인데요. 당시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제 진행되었던 도시 미화의 일환으로 이런 공공시설물들을 개선하는 사업이 진행됐었고, 이런 디자인안을 시민들에게 이제 투표할 수 있는 어떤 자리로 마련이 되면서 이렇게 시안들을 실제로 전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또 여기 보시는 모형 중에서 이 마지막에 있는 모형 같은 경우에는 쿤스트 디스코라는 모형으로 현재는 사라진 건축물입니다. 올림픽 당시에 올림픽 문화축전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독일 정부에서 한국으로 기증한 파빌리온 건축물입니다. 사실 지금은 사라진 상태이고 이 건축물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미술관이 갖고 있는 정기용 아카이브 안에 이제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그 쿤스트 디스코 도면들을 통해서 서울과학사가 이를 다시 입체로 구현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을 실제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상상 속의 공간을 이 전시실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고 다시 경험해 볼 수 있는 재미난 작업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형은 1966년에 설립되어 어떤 세계적인 어떤 모형 메이커로서 이름을 알렸던 기흥성 모형 제작사의 건축 모형입니다. 저희가 이 3부 코너가 이제 시선과 인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최응준 작가의 어떤
굉장히 어떤 건물의 인면화된 사진 작업과 구본창 작가의 30년 전 사진이 서로 조응한다면 보시는 어떤 기흥성의 건축 모형과 앞서 설명드렸던 서울과학사의 모형이 또한 어떤 시차와 시점을 가지고 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러니한 것은 현재는 이제 디자이너와 건축가들이 이런 작업을 할 때 이제 모형 작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3D 프린팅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선보이는 기흥성의 모형 작업들은 당대 어떤 물질의 흔적들 그리고 그것의 어떤 사물의 기억들을 소환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으로서 저희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3부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4개의 포스트라는 주제로 문화시설, 주거, 네트워크, 오피스 공간들을 소개하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서 있는 곳은 문화시설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지금 보는 이 모양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가 소장한 아카이브 모형인데요. 흥미롭게도 지금 이 전시가 열리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이제 건축가 김태수 선생님께서 당시 설계 당시에 이제 제출했던 모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과천관에 이제 이 만들어진 어떤 사연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은 그 올림픽이 개최될 당시, 발표된 당시에 1만 평에 이르는 세계적인 미술관을 건립하라는 당시 정두환 정부의 지시 때문에 이제 지어진 건물인데요. 그런 흥미로운 어떤 계획의 과정들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뿐만 아니라 지금 저쪽에 보이시는 그 모형을 촬영한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야외조각공원의 건립 배경 그리고 이제 과천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미술관 옆 동물원이라는 또 다른 타이틀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데요. 미술관뿐만 아니라 당대 같이 조성되었던 서울대공원 계획의 역사 등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국립현대미술관을 개관함에 있어서 이제 뮤지엄 아이덴티티, 미술관의 어떤 그 시각적인 아이덴티티 전반을 디자인하고 계획했던 그 과정들을 볼 수 있는 자료가 함께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작업은 그 민철홍 선생님께서 83년에 민산업디자인연구소를 개설하고 이제 맡았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이제 기업의 그 CI 매뉴얼북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 같이 이제 대규모의 어떤 기관과 또 문화시설들이 설립되면서 이에 걸맞는 그 시각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안들이 이렇게 디자인이 됐던 그 과정을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공간은 그 3부의 4개의 포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피스 섹션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모형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기흥성 모형 제작 공사가 작업한 모형인데요. 너무나도 익숙한 건물입니다. 삼성역에 있는 한국무역센터 건물이고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한데 당대 30년 전에 이 건축물이 어떻게 고안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매끈한 인면은 당시 세계화된 서울을 표상하는 중요한 하나의 이미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적인 어떤 한국적인 모티브를 표현하기보다 어떤 세계화된 도시의 이미지, 선진화된 이미지를 표상하기 위해서 오피스 빌딩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대상이었고, 이러한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한두 명의 어떤 건축가가 아니라 조직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서 2부에서 설명드렸던 어떤 조직화된 설계 시스템,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기술적인 진보를 통해서 이러한 오피스 빌딩을 완성할 수가 있었고요. 그 과정은 지금 이제 이 공간에 놓여져 있는 설계 도면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설계 설명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삼성동 무역센터 빌딩 일대뿐만 아니라 지금 저기 커다랗게 붙여져 있는 을지로 2가 또한 올림픽을 계기로 도심 재개발이라는 어떤 그 방법론을 통해서 탄생한 구역인데요. 지금 흥미로운 것은 건축가 김중업의 작품들이 함께 이렇게
놓여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최근에 을지로 같은 경우가 젊은이들의 어떤 새로운 장소로 떠올랐는데요. 그런 장소가 실제로는 당대의 어떤 재개발과 도심 재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장소라는 것을 환기를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부 도구와 기술 섹션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사부 도구와 기술 섹션에서는 1980년대 한국 사회의 산업화와 세계화의 열망을 드러냈던 시기의 어떤 풍경들을 다시 조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은 고도 산업사회에 진입하게 되었고 컴퓨터와 웹의 보급으로 인해서 정보화 사회에 포문을 열었는데요. 컴퓨터와 웹, 또 대형 오피스의 빌딩이 바꿔나왔던 업무 환경의 변화는 디자이너와 건축가들의 어떤 설계하는 손과 또 디자인하는 과정을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켰습니다. 컴퓨터와 팩스, 또 복사기와 같은 사무용 기기들은 이런 업무 환경 속에서 다시 새롭게 재편되면서 그 사무실 풍경을 바꿔 놓았는데요. 특히 이쪽에 보시는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레터링의 도구들은 이제 김진평 선생님의 실제 레터링 원도와 그분이 사용하셨던 도구들을 함께 저희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 안에서 굉장히 손쉽게 그리고 지우고 확대하고 복사하는 여러 과정들을 이 모는 종이 위에 설계하고 디자인했던 그 디자이너의 어떤 작업 과정을 볼 수 있는 자료로 저희가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김진평 선생님의 조금 더 후세대인 석금원 선생님의 레터링 원도도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80년대의 어떤 그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좀 재미난 그 조형적인 요소들이 잘 적용된 그 레터링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면 80년대 말 그리고 90년대 초 특히 올림픽 이후로 이제 컴퓨터와 이런 프로그램들이 도입이 되면서 한글 서체가 개발됐던 시대의 어떤 현상들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뭐 거의 사라져버린 이런 디스켓에 이제 당시 개발됐던 폰트 디자인이 상품화돼서 이제 탑재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던 어떤 시기의 그 특징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시각 디자이너들의 어떤 설계 도구뿐만 아니라 지금 이 도구와 기술 섹션에서는 건축가의 설계 도구 또한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80년대 초반에 건축 적산용으로 사용되었던 기계식 계산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도면에 이제 이름 같은 것들을 쓰기 위한 레터링 도구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던 운영자, 콤파스, 그리고 자유곡선자와 같은 굉장히 다채로운 도구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도구들의 차이를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어떤 디자인 영역에 조금 더 세밀하고 다채로운 부분을 상상하시는 것도 전시 감상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그 연필을 깎는 도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최근에도 남아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보여지고 있는 어떤 도구들 하나하나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어떤 경계에 있는 순간들을 이제 포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아날로그 도구의 어떤 활발한 사용과 동시에 CAD라는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도구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CAD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제 시연하는지 마치 이제 퍼포먼스와 같이 이제 기록한 영상인데요. 사실 이제 이러한 장면도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기도 하고 매우 익숙한 장면이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장면들이 탄생하게 된 그 어떤 시발점들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고안이 되었는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의 기원을 저희가 추적할 수 있는 자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초기에 CAD 프로그램이 어떻게 도입되었는가를 2부의 인터뷰로 참여했었던 조찬원
선생님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매우 흥미로웠던 것은 CAD 프로그램 도입 당시에 한글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런 한글 문자를 어떻게 설계했는가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보시면 흥미로운 것은 건축 영역에서 한글이라는 것을 고안했던 방식과 시각 디자인 영역에서 한글을 레터링 방식으로 이렇게 설계했던 방식들에 서로 겹치면서도 또 서로 상이한 그런 차이들을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작품으로 또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세 점의 사진 작업은 텍스처 온 텍스처라고 하는 사진 그리고 디자인 전문 스튜디오가 작업한 계획하는 도구라는 사진 연작입니다. 지금 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이제 이러한 도구들이 바로 지금 이 전시장에 놓여 있는 실제 하는 도구들을 가지고 작업을 한 것들이고요. 그 어떤 용도라고 할까요? 용도와 쓸모가 사라졌지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형성 그리고 이런 도구를 사용했던 디자이너들의 어떤 몸짓을 다시 한번 복귀하고자 하는 작가의 어떤 생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사물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면서 이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디테일한 장면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 납작한 스크린으로 사라져 갔지만 이런 도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물의 체계, 이미지,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환기하는 어떤 감각적인 부분들을 텍스처 온 텍스처에 계획하는 도구라는 사진 연작을 통해서 저희가 조망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또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작업은 권민호 작가의 일하는 손이라는 이번 전시를 위한 신작인데요. 작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의 거대한 작업대 위에 당대의 어떤 건축가들과 디자이너들의 창작물을 도면과 굉장히 밀도 높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현함으로써 당시에 이런 창작물들이 제작됐던 어떤 노동의 가치, 또 손의 움직임, 그리고 이런 결과들을 다시 지금 현재 시점으로 소환하는 작업을 제안했습니다. 이 작업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과자의 포장지에서부터 저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무용품, 또 아파트의 인명과 같은 아주 크고 작은 스케일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도구와 기술 섹션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손의 움직임, 그 각각 창작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몸짓, 이런 것들이 사라진 시대에 다시금 그 당시의 어떤 창작 환경과 그들의 고민, 또 그들의 어떤 그 과정, 창작의 과정들을 읽어낼 수 있는 작업으로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엔 다음 전시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 전시실을 다 둘러보시고 다시 중앙홀로 나오셨는데요. 지금 이제 바로 저희 뒤쪽에 있는 이 영상은 여성 건축가 그룹 다이아고널 서치의 김사라 건축가가 기획한 2020-1981 장면의 뒤편이라는 영상입니다. 그 작품의 이름에서도 유추하실 수 있듯이 저희 어떤 전시장에서 선보였던 사물과 작품 그리고 자료들을 비롯하여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선 전체를 다시 한번 복귀하게끔 만든 실험 영상인데요. 사운드 아티스트와 영상 감독님과 협업하여 만든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은 서울이라는 도시와 그 도시에서 존재했었던 어떤 디자이너들 그리고 그 디자이너의 사물들을 다시 한번 복귀하는 동시에 그것들의 자취를 쫓는 것인데요.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시면서 실제로 전시장에 전시된 작품들을 하나하나 더듬어 가시면서 그 의미를 다시금 추적하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에필로그 영상을 끝으로 올림픽 이펙트 한국 건축가 디자인 8090 전시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전시는 한편으로 2020년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 올림픽과 같은 어떤 국가적인 메가 이벤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이러한 행사들은 위기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요.
막대한 개최 비용, 그리고 뭐 그것에 의해서 수혜를 입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개발된 대상과 개발되지 않은 것,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과 낡은 것과 같은 이분법적인 구도로 항상 그 올림픽 유산들이 이렇게 구도적으로 짜여 왔었는데요. 저희 전시는 이제 그러한 어떤 이분법적인 분류를 넘어서 올림픽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이후에 어떤 현상들을 조금 더 다층적으로 읽어보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올림픽이라는 사건 전후에 놓인 한국 현대건축과 디자인 실천들을 다층적으로 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어떤 사건 자체를 저희가 그대로 직시하고 그 자체를 저희가 펼치는 전시는 아닙니다. 대신에 그러한 것들을 고안하고 만들어냈던 계획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중의 표현을 담아서 이 전시를 만들고자 했고요. 현재 시각문화에 많은 것들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계획가들의 면모들을 이 전시를 통해서 감상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시를 활발하게 관람할 수 없는 환경에 대비하여 저희가 조금 더 온라인을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올림픽 이후의 세대인 포스트 올림픽 콜렉티브라고 저희가 명명한 5명의 SNS 활동가들, 도시의 기록가들이 함께 활동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스테이지라는 인스타 계정을 찾아서 한번 찾아 들어가 보신다면 지금 현재 이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 올림픽의 유산들이 어떻게 기록되고 또 발견되고 있는지를 전시 기간 중에 계속 살펴보실 수 있고요. 또한 올림픽 이펙트 이번 전시의 공식 계정으로 mmca.olympic 이라는 계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계정을 통해서 전시 기간 동안 올림픽 이펙트 전시 내에서 저희가 선보이고 있는 다양한 아카이브와 작품에 대한 내밀한 이야기들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